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인 어제 이번에는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지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몇 달 내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미중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러 군사 협력의 우려를 포함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면서 지휘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나흘 전에 쐈던 순항미사일을 이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흘 전에 서해상에서 발사했잖아요. 근데 나흘 전에 발사했을 때는 우리 합참에서도 그것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발사 장소가 신포,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서해와는 달리 서해는 중국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서해는 잠수함이 기동하기가 좀 제한되는 그런 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합참해서 분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 매체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직접 지도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 발표에 따르면 불화살 3-31. 이건 그동안 북한이 뭐 화살 1형, 2형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요. 네. 거기다 3-31.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도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명명을 했겠습니다만 새로 개발한 것이다.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잠수함에 장착을 해서 발사했을 가능성, 물론 그것이 발사관에서 했는지 어뢰 발사관에서 하는 것인지는 발사 대상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비행 시간은 공개를 했는데 네. 비행 거리는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좀 밝히지 않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를 보면 네. 과거에도 보면 뭐 ICBM 발사라든지 이런 발사 과정을 공개할 때는 발사 뭐 이 고도 그다음에 거리까지 상세하게 네네. 그 발표하면서 자기들의 무기 위력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나흘 전에도 사실 구체적인 재원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네. 나흘 전에 새로 개발한 것이다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또 이번 오늘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전체적인 시간 네. 그게 이제 7,421초, 네. 7,445초 이제 두 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략 환산해 보면 한 120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 시간은 얘기하고 있지만 비행 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비행 거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속도라든지 위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이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 거리만 발표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사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잠수함이면 어느 잠수함에서 이걸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잠수함의 명칭을 공개하지 예, 않은 명칭도 공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추정해 볼 때는 새로 개발하는 신형 순항 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시험 단계고 이걸 위력을 구체적으로 자랑하고 가시하기에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 이런 추정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의도가 있겠지만 이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궤적 조절이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탄도미사일은 높은 고도로 올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위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 대신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궤적을 중간에 물론 요즘 조정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순항미사일과 같이 정확하게 또 이 마음대로 이 궤적을 조정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순항미사일은 글자 그대로 무인기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비행 궤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오늘 발표에도 보면은요. 네. 그 다양한 발사의 역량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발사하고 해상에서도 쏘고 물 밑에서도 쏘고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계속 이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예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1년 8차 당대회 하면서 김정은이 5가지 과업, 국방 5가지 이 과업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무기 체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화살 1, 2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불화살 3-31이 나왔습니다만 이걸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계속 이 순항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걸 발사하기 위한 잠수함 그리고 그 잠수함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5대 과업 이제 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제 3년 차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이걸 계속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역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북한이 부수적으로 노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북한이 1월 달만 해도 도발을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네. 서해상에서 이 포격 도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또 수정에서 발사하는 이 핵 위력 핵무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이런 도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아까 그 잠수함의 명칭에 대해서 이번에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작년 9월이었죠. 이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혹시 그 잠수함이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실전 가능성 있겠습니까? 예,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작년 9월 달에 진수식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모양이 좀 기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인가? 5년 전에 그 824 영웅함에서 예. 북한이 이제 SLBM을 발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그건 한 발밖에 탑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한 발만 탑재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3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이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게 이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진수식은 했는데 저기서 발사를 한 적은 없단 말이죠, 아직은. 그래서 이번에 저 김군옥 영웅함을 이용을 해서 SLCM이죠. 네. 이 전략 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직은 뭐 북한도 발표를 하지 않고 우리도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김군옥 영웅함에서 SLBM과 SLCM 다시 말하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잠수함을 만들겠다. 네. 이미 그런 공언을 했고 김군옥 영웅함과 같은 잠수함을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건 아마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센터장께서도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진수식 당시 합참이 또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는 않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또 북한과 러시아가 워낙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기술 이전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이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3차 발사에 작년 11월에 성공을 했어요.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성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3차에서 발사에 성공했던 것이 과연 북한 자력만으로 했겠느냐. 아마 틀림없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제한됩니다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러시아와의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푸틴과 만났을 때 이 우주기지뿐만이 아니라 이 항공기, 다시 말하면 공군기지라든지 또 해군기지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전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상 세력들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회담을 했고 푸틴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서 양국 간에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부족한 부분, 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투기,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이런 잠수함 역량 이런 기술들, 특히 탄도미사일, 특히 ICBM 같은 이런 탄도미사일에서 대기권 재진입의 기술, 북한이 모자란 기술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원해 줄 가능성,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불법 무기 거래나 군사 협력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국제사회 공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러시아와 북한은 그걸 부정을 하고 있죠. 자기들은 그런 거 증거 없다, 예. 대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미국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북한이 몇 달 내에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사실 이 말로나 행동으로 도발을 분명히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초토화 이런 얘기를 했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절제되고 수위를 조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항 미사일 발사한 이 북한 발표 내용도 보면 우리의 이것은 이 지금 주변국에 아무런 위험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 서해 포격 도발했을 때도 두 번째 도발하고 나서는 북한이 특이 행동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서해 포격 도발을 안 했다. 폭약, 터트린 거다. 근데 남한이 여기 기만 행동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를 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겁니다. 북한이 말로는 정말 치명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이 협박을 하고 우리 사회를 흔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실제 북한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이런 도발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흔들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정치 일정에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또는 연평 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금 한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북한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북한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재현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김정은의 군사적 위협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이런 북한의 계산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치명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 신원식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위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사 대비라고 하는 것은 0.01%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 김정은이 정말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하는 지도자라면 뭐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저러한 상황에 의해서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지시, 즉흥적인 지시를 내린다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치명적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그런 대비 태세는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도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좀 핵무기나 핵 전술과 관련해서 좀 유연해져야 한다.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센터장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무기를 재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유럽 나토 국가들의 그 위험, 특히 러시아가 지금 뭐 핵 위협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또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연일 핵 위협을 지금 해대고 있거든요. 실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걸 사용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핵무기 통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한 가지 큰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말 강력한 대비 태세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작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차체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미 국빈 방문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합의를 했고, 그리고 한미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확장 억제였다면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확장 억제를 지금 이제 발전시키고 있고, 올해 8월에 수립된 작전 계획을 연습에 직접 적용하는, 다시 말하면 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이걸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최근 김정은이 행동하는 이 움직임을 보면은요, 김정은이 핵 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고도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면 할수록 한미의 대응 능력, 한미일의 연합 대응 능력이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애써서 무리해서 개발한 이 노력들이 사실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북한의 언동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융통성,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황, 또 다른 상황,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핵정책도 플랜 A와 B 이런 것들이 함께 대비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만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북러 어떤 군사 협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을 좀 촉구했다라고 하는데, 요 이야기만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왕이 부장, 정치국 위원이죠. 그리고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만났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을 하면서도 일단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중 양국 모두가 극단적인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식이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관심, 중국의 관심,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러시아와 북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우크라이나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인터지역 안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적어도 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불법 거래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고 네. 또 한미일의 연합 역량,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로의 연대도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걸 중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결단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외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중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만 총통 선거도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라. 그래서 미국의 이 움직임과 여기에 따라서 아마 중국도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에 협력할 가능성, 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 북중로 연대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한되고 좀 절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적극 공조를 해서 중국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또 중동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 협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 만약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중국에 우리도 한미일처럼 좀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자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낸다고 했을 때 중국이 좀 대외적으로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북한과 좀 다르죠.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극단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 막가파식의 행동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삼국 간 북중러의 연합훈련을 하자라고 그 러시아도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화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 예를 보더라도 중국은 북중러 연대의 필요성, 적절한 전략적 이 활용은 하지만 그러나 그 연대 수위나 그걸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좀 유연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북한이 최근에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천리마 정신이라는 거는 언뜻 들어봤습니다. 이게 김일성 이제 주석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했던 구호인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다. 요거는 어떤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북한이 폐허가 됐고 이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을 펼쳤단 말이죠. 글자 그대로 이제 이 자급자족을 해나가는데 그걸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동원하기 위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망치를 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국방력과 이 경제력을 함께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것인데 사실 지금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가 죽고 이듬해 공식적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이후 북한 경제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사실 지금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또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고 김정은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남한 문화에 대해서 물들고
김정은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처벌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때 했던 예. 이런 천리마 운동 벌써 뭐 70년이 다 된 이런 것들을 다시 소집해서 새 시대의 천리마 운동이다. 네. 이런 식으로 옷을 입혀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향수는 가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표 이 천리마 운동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궁여지책인데 저는 이런 방법 아마 제한된다고 봅니다. 제한이 될 것이고 김정은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금 무모한 이 무기 개발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을 과감하게 돌려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일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